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태룡 교수입니다. 제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에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 특히 단계적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에 대한 강연을 두 차례에 걸쳐서 올린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차례의 강연은 실제로 제가 학교 강의실에서 강의를 대중 강연을 했던 것을 녹화를 떠서 올린 것인데요. 사실 그 강연이 너무 길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 형식을 약간 바꾸어서 한 강의당 30분 정도씩 시리즈로 계속 강연을 올려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그 지난 강연에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 어느 정도나 중립화 통일론에 대해서 찬성하시고 또 반대하시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그 본격적인 여론조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961년에 제2공화국 시절에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일보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반대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여러 가지 뭐 정변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한국이 상당히 그 변화무쌍했던 그 시절을 겪었지요. 그리고 현재에도 사실은 중립화 통일 관련해서 여론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구글을 통해서 어떤 여론조사하기에 굉장히 간편한 방식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1961년에 비하면은 찬성론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실제로 중립화 통일과 관련해서 어, 50% 정도의 이제 찬성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다 정확한 그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그 기관에서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잠정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 제2공화국 시절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이승만 정권이 타도되고서 민주 정권이 들어섰지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결국은 뭐 1년이 채 못 돼서 5.16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이 또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 61년에 한국일보 여론조사 이후로는 중립화 통일론은 일종의 용공 세력시 되었기 때문에 사실 입 밖에 내기도 사실 힘든 시절도 있었고요. 물론 최근에는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용공으로 몰리거나 뭐 그런 상태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중립화 통일론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적어도 한 30여 년 동안 중립화 통일론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그 연구자로서 어떤 중립화 통일론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여야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시리즈 강연을 계획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제가 1강, 2강까지 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했던 얘기는 사실 2018년 초에 그 보도가 되었던 것이지만 1987년에 김일성 주석이 중립화 통일론을 공식적으로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레이건 대통령에게 이제 제안을 했던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적어도 김일성 주석 시기에는 중립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립화 통일을 추진하더라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남과 북한 정권이거든요. 그런데 남한을 빼놓고서 그렇게 두 강대국에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더 진도를 나가서 역시 지난번 강연에서처럼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형식을 취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제 주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적 주장의 제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천천히 가는 그런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74년 동안 남북이 상당히 이질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서둘면은 오히려 그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고 통일을 더 늦출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독일은 사실 우리에게 그 모델로 이렇게 취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독일과 우리 한반도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 사실 남북도 독일처럼 이제 그 인위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독일은 동서독이 결국은 이제 통일에 성공을 했고 우리의 경우는 이제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흔히들 독일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모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독일 통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건 딴 것이 아니고 독일은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동독이 붕괴되면서 흡수 통일된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서독이 결코 동독을 흡수 통일하려고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흡수 통일이 되었지만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흡수 통일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꾸준히 관계 개선을 추진한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의도치 않게 흡수 통일이 된 것이죠. 만일 흡수 통일을 애초부터 의도해서 추진했다면 결코 독일의 통일은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보수적인 그 성향이 강한 분들이 독일 통일을 우리의 그 좋은 예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 어떤 흡수 통일을 은연중에 바라면서 이제 독일을 좋은 예로 이렇게 거론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일 경우에는 전혀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핵심적인 두 번째 주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오스트리아 혹은 스위스 중립화 모델을 제가
그 바람직한 것으로 이제 보는 이유는 통일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는 국가 경우에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주변 어느 한 국가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결과가 된다면 그 주변 국가가 결코 그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통일 과정은 남북 간의 통일 과정이면서도 주변국이 불안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도 역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위치에 있으면서 주변국들의 어떤 안보 불안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중립화해서 통일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경우도 4강에 둘러싸여 있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에게는 중립화를 상당히 중요한 그 요소로 그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세 번째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저희가 그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공동선언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서 있었죠. 그 공동선언에서 사실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것이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랑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두 정상이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 두 남북 정상이 그 서로 합의한 것이 말하자면 어느 한쪽의 붕괴,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한쪽이 붕괴하는 것, 그리고 그 한쪽에 의해서 다른 한쪽이 흡수 통일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공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통일 방안의 어떤 그 유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게 된 거죠. 이것은 사실은 남북 간의 어느 정도 통일 방안에 대한 적어도 지금 공식적으로 그 정치 체제가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토끼와 거북이의 그 우화를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천천히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빨리 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엇갈리기도 하고 또 예상치 않은 그 변수가 생겨서 사실은 이제 통일의 길에 오히려 더 멀어지는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통일을 너무 서둘렀던 것이죠. 자기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너무 빨리 서두르는 바람에 오히려 통일은 더 멀어지고 민족은 더 그 마음이 멀어지고 그리고 그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서로의 원망이 쌓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75년이 거의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사실 이걸 보면은 정말 서둘러서 망친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좀 어려운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전략적 패러독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요것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한번 또 얘기를 더 해보죠. 자, 다음 영상을 보시고 뉴턴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 도대체 한반도 중립화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가라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을까요? 예, 사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을 발견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사실 그 전에는 뉴턴이 이런 발견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 어떤 우주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았었죠, 사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를 보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 생각을 했겠지만 뉴턴은 그거를 왜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왜 떨어지는 것일까? 일정하게 물건이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어떤 수학 공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새로운 생각 자체가 사실은 세상을 보는 눈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중립화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중립화 현상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중립화를 추진했다가
성공적으로 그 통일을 그 이룬 그런 나라도 있고 어떤 국가들은 중립화를 추진하다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경우는 중립화를 추진하지조차도 못했었죠, 사실은. 그에 대한 그 어떤 찬반론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연 현상도 그렇고 사회과학적인 현상 내지는 그 사회 현상, 이런 것도 사실은 그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똑같은 현상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또는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인식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사실은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우리말로 하면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현상을 그 해석하는 데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74년 동안 남북 관계를 일단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남과 북. 두 번째, 무력 통일 시도에 실패한 북한. 세 번째, 6.25 전쟁으로 더욱더 적대적이 된 남북한 정권. 그나마 최근에 남한과 북조선은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남북 관계를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적인 요소 또 국내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도. 자, 그리고 다음 질문도 또 이런 식으로 던져보면요. 자, 여러분들은 다음 5개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통일을 정말 원하십니까? 두 번째, 현상 변경에 따른 불안정을 감수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세 번째, 북한 붕괴에 의한 통일이 가능할까요? 네 번째, 궁극적으로 무력 통일 혹은 흡수 통일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다섯 번째, 남북의 타협에 의한 평화 통일을 허용할 수 있으신가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일의 대전제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74년이나 다른 체제로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온 남북한이 짧은 기간 동안에 통일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하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매우 점진적인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통일은 남북 간에 합의하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무력을 사용한다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통일 방안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통일은 7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무력 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다고 해도 한반도 전체를 잿더미로 또 폐허로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6.25 전쟁을 겪었죠. 전쟁의 참혹함을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서 남북한이 더욱더 분열되고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 통일은 절대로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던져서 답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번 강연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15번째 질문. 자, 지금 이 순간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분들 각자 다 생각이 다르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방향을. 자, 아무리 훌륭한 육상 선수라도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린다면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연료를 가득 채운 배라도 선장을 잘못 만나면 세월호의 운명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국민들의 한 뜻을 모아서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리더가 어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한다든지 또 너무 한쪽에 치우친 그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하면은 국가의 운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이 모두 다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지만 그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통일 논의에 앞서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그림 중 어떤 것이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자, 지금 보니까 시간이 거의 30분이 되어 가는데, 자, 이에 대한 그 답변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질문 16번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